이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이는 막 비춰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DSR이 많이 완화한다 해도 50 정도인데 그걸 계산해서 시장에 보시게 되면 요번에 대출 규제 완화의 어떤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제가 볼 때 가격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기에는 좀 요인들이 만만치 않다. 대선 이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엔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역대급 지금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선이 끝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현재를 좀 진단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은 일단 고점을 지나서 저는 이제 하향 안정화로 되는 초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결정적인 게 이제 거래량과 전세가의 어떤 동향이 제일 큰데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전문가들이 다 아는 뭐 학자분들도 아시고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감소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로 이어지면 그거는 이제 하향 안정화,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갭 투자, 뭐 레버리지 투자의 여력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그만큼 또 전세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가 또 감소하는 효과까지 있죠. 이런 것들이 물리면서 일단 거래 절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나 공급 정책하고 또 대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기본적인 큰 프레임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은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양이 지금 현격하게 줄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좀 얼마나 좀 줄었다고 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량이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데이터 통계를 공식화했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지표로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그럼 벌써 한 18년 가까이 되잖아요. 16년, 17년 됐는데 그 통계를 통산해 보면은 서울 월 평균 거래량이 아파트만요. 네. 한 6,000에서 6,200건이 평균 선입니다. 그러면 또 재작년에 기억나시지만 영끌할 때 그때 이제 15,000건, 뭐 10,000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거나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은 7, 8천, 9천, 만대를 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이 시절에도 만대를 많이 찍었습니다. 월에. 그런 추세에서 네.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작년 9월부터죠. 네, 9월부터 갑자기 9월, 10월 2,000대로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네. 거래량이. 그러더니 11월, 12월에는 1,000대로 떨어졌습니다. 1,170, 1,130. 진짜 많이 떨어졌네. 이것이 이제 4개월이 연속되니까 네네. 이거 추세가 너무 그러면 1월, 2월도 만약에 1,000대, 2,000대에서 머문다라면 이건 시장을 완연하게 수요가 완전하게 돌아섰다 심리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월, 2월도 지금 1,000대입니다. 3월마저도 지금 1,000대일 가능성이 9월부터 높아요. 지금 3월까지. 네, 그래서 그 전에 기억나시지만 11월, 12월 이때만 해도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수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보통 시기가 그거는 있으니까. 네.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수기인 시절에도 말씀드린 제가 6,00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년 동월에는 다 5,000, 4,0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틀린 거죠. 시장 팩트가. 그리고 3월이 되면 이사철이라고 했는데 또 1,000대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거래량 절벽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물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한 4만 대에서 4만 4천, 5천 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1,000개라는 얘기는 4만 3천 개나 3만 9천 개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 그대로 있다는 어마어마하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네. 거래 절벽의 현상이 생각보다 저는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대선 이후를 좀 지켜보자는 분들이 좀 많았고 많으셨죠. 네, 새 정부 들어서 좀 집값에 대한 또 향방에 대해서 좀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공약들이 이제 그 공급이 많이 확대되는 쪽에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 공급 물량의 어떤 품질과 가성비라고 표현할게요. 똑같이 볼 때. 지금 이제 어떤 PC가 있는데 이게 사고 싶은데 조금 비싸요. 네네. 많이 집이라고 치면. 비싼데
똑같은 성능 내지는 더 좋은 성능이 더 싸게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네.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안 사겠죠. 사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절벽이 나온 거고. 근데 그 제품이 언제 나오냐 했더니 미리 예약을 받는 거예요. 사전 청약이라는 형태로.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에 들어갈 수요자들이 당연히 이 대기 수요로 다 전환되겠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주택 분들은 그러면 내가 들고 와서 나중에라도 팔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나 사이클 상황을 보면 지금 파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물까지 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의 공급은 하방 압력에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공급 물량에는 신규도 있지만 네네. 공급 대책도 있는데다가 기존의 재고주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억나시겠지만 2018년도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네네. 던졌어요. 그때 이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급하게 조합인가 설립하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안 들려고 네네. 그쵸. 그 전까지 인가가 되면은 네. 분양가 상한제 예외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많이 몰렸어요.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내년부터 지금 또 나와요. 근데 그 물량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네. 올해가 2만 호인데 그 제가 말한 분양가 상한제 물량들이 나오는 해에는 거의 7만 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물량에다 도심 자체 물량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시면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생각보다 지금까지 좀 모자랐지만 네네. 그런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걸 좀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네. 좀 있는데 또 양도세 중과하니까 한시적으로 좀 배제가 되면 물량이 더 나올 수도 더 있잖아요.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더 이렇게 그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 하방 압력이 더 네, 강해지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네. 좋다, 뭐 시장 분위기 좋아진다 이러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지금 벌써 현재 1가구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 네. 아시겠지만 양도세 비과세 되는 제한적인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파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양도세 그분들이 완화가 된다 해서 물건을 내놓는다고 가정하면 근데 시장 분위기가 물량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 수요자 입장에서 만약에 소유주예요. 네네. 한 집은 있고 하나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지금도 잘 안 팔리는데 조금 있으면 다주택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팔릴까요? 당연하죠. 더 싸게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볼 땐 가격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기에는 좀 요인들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시장의 신호는 좋은데 실제 내용 팩트를 들어가 보면 다주택자 물량이 많고 현재 재고 매물도 많고 근데 매수자는 줄고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추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 3주택자분들 중에서 네네. 이 부분들은 사실 양도세 완화한다고 바로 물건을 많이 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네네. 양도세라는 건 팔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2년 유예가 나왔을 때 파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6년, 7년 들고 갈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 물량이 나온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물량.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셨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런 물량들이 지금 팔고 나중에 뭐 하향기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 또 생계가 또 어려우신 분들 급하게 또 파셔야 되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의 물량으로 좀 제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기존 물량과 합치면은 이게 또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가격 하락에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뭐 공약 중에 이제 공시가격 환원과 종부세 재산세 네. 이런 통합도 있잖아요. 이렇다면 어쨌든 보유세를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네, 맞습니다. 내용일 가능합니다. 텐데 네. 그러려면 또 다주택자분들이 좀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종부세는 사실 집권 여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과세 이연 그러니까 매각이나 지금 납부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 매각이나 상속 시에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네네. 그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그런 정도하고 공시가격 현재에서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현재 95%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그냥 멈추는 거. 그것은 이제 그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완화는 있는데 전면적인 완화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
폐지 느낌을 줬다가 공약집을 들어가 보면 마지막 공약집에는 네네네. 폐지가 아니라 통합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형태로 다시 통합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재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재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좀 난항이 좀 예상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세제 완화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가 그동안 워낙 네, 꽝꽝 대출 묶여 규제.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대출이 풀릴까 또 아니면 풀리면 또 영향 매수세가 좀 더 붙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더라고요. 이 공약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애 최초자는 80%, 네. 대단한 물량이죠. 그리고 무주택자는 70%까지.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공약집에조차 여러분들이 아시는 DSR, 즉 네. 총부채 원리금 상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DSR을 뭐 올리겠다. DSR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LTV가 80%면 8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내 자본이 2억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됐지만 DSR이란 적용이 되면 내가 지금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그 이자를 부담하고 원리금 부담할 수준이 되는지를 보는 게 DSR인데 이게 지금 40%에 묶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월 한 600, 연봉을 하면 7, 8천을 받는다고 할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게 지금은 200밖에 안 되거든요. 더 넘으면 대출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출의 LTV, DTI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연봉이 많으신 네. 분들은 좀 유리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서민이나 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DSR을 이 야당 여권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DSR을 좀 늘려주자 청년층과 무주택자 뭐 생애 최초는 했는데 그것도 10% 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DSR이 많이 완화한다 해도 50 정도인데 그걸 계산해서 시장에 보셔야 되면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의 어떤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총부채 원리금 상한 이 제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G20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했잖아요.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국제 금융 협약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계비출 대중의 여신 비중을 은행에서 100원을 빌려줬을 때 여신 비중을 115%로 계산하는 게 통과가 돼서 네.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은 또 그 비중을 85%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지불준비율 계산할 때 대손충당비론 계산해 보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계대출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은행의 신용도가 은행 간의 거래에서 홀 거래를 하잖아요. 홀금리로. 네네네. 여기서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쉽게 대출 규제가 뭐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네네. 좀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의 그 수준까지 가기 힘들다. 제한적으로 풀릴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한은 보고서에서 그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에 대해서 그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것을 종합해서 합니다. 이게 오래됐는데요. 네네. 발표는 잘 안 해요. 보고서에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하고 채권 시장을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한 13개 항목을 가지고 43개 디테일을 합쳐가지고 나온 지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네네. 대한민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 뭐 국채 시장부터 다 있잖아요. 이거는 50, 60으로 좀 안정선이에요. 그 수치가 0에서 100까지거든요. 100까지인데 0이면 아주 안정적이고 50이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100이면 이제 극한에 다다른 수치인데 101이 없습니다. 100이 끝인 수치인데 네네네. 작년 12월 보고서에 이제 2달 전 보고서잖아요. 네,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입니다. 100. 끝까지 갔네요. 네. 이게 뉴스에 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이게 뭘 의미하냐. 조금 더 가면 위험한 상황에 도래할 걸 이제 아는 거죠. 금융권에서. 네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총량 줄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고승범 위원장이 전세 대출마저 총량제 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정책을 바라봐야지 네네. 대통령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게 100% 막 잘 되고 이게 좀 장밋빛으로 보시기에는 조금은 여건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가 35층 완화도 해줬고, 네네. 이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좀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제초안을 좀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이 정비 사업 전망은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호재가 있을 때 이미
확정적이 전부터 시장이 움직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신통기획을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 후보지가 많이 발표됐는데 네. 대치동 미도 아파트하고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거기가 신통기획이 11월에 발표됐으면 완전한 호재라면은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야 정상일 것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서 또 재건축 완화, 재개발 완화를 넣었기 때문에 네네. 불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시장은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물론 말씀드리는 외부 여건들이 안 좋아서 불이 좀 덜 날 수, 좀 불이 확 타진 않아도 조금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잠실중앙 5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2개가 거래가 됐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불이 나야 되는데 안 2개밖에. 나거든요. 네. 한 달에 한두 개라는 건 진짜 절벽입니다. 3월 달에는 지금 수치 나와주면 0입니다, 0. 그런데 그럼 강남 상구가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강남 상구의 어떤 흐름도 보면 재건축이 붐을 타면은 강남 상구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매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매물 현황 보세요. 매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줄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결론은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오죠. 합리적인 건. 아, 가격이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많구나. 네. 투자자들도 이걸 가격 고점으로 판단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확 바뀌니까 기대감이 더 붙어야 되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섣부르긴 하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네네.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 호재가 있으니까 가격이 안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이 호재가 있으니까 내가 싸게 팔지 말아야 하고 가격이 보합을 유지할 건 분명합니다. 상승 내지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9일 날부터 일주일에 거래가 하나도 없고 이거를 되돌아보면 3월 1일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0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없이 0000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월 말까지 네네. 3월 말까지도 재건축 거래량이 이 호재 단지들이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격의 고점이라는 것이 시장에 이미 수요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가격 고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하고 있다. 네. 받아들인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정비 사업들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행이 좀 빨라진다. 네. 그 부분을 이제 그런 말씀드린 어떻게 호재 보실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신통기획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을 이제 예정지구로 하고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네. 추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합 설 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심의를 받게 되는데 네네.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 평가 요 내용들이 세 개를 받는 게 시간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또 환경영향 평가까지 하면은 5년 정도 걸리고 짧아도 한 4년, 진짜 짧아도 3년 반은 걸려야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심의를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 네. 하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 신속통합하게. 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인데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죠. 네네. 근데 안전진단은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 말고도 전 정부에서도 이미 재건축을 너무 규제를 했었가지고 재작년 9월이죠. 9월에 이미 좀 푼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현재 노영욱 장관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다. 네네. 재건축은 안전진단은 좀 규제를 풀어주는 거로. 됐는데 이제 내용의 신속통합계획이 시행이 되려면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을 바꾸는. 근데 그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법이 지금 노영욱 장관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얘기된 게 6월 국회 때 좀 하자라고 하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만약에 요번에 여건이 져가지고 조금 좀 화가 났다 그럴까요? 좀 감정적이면은 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게 또 9월, 12월로 가면 신속통합기획도 좀 힘을 못 쓰는데 그럼 그것이 전체 사업기간에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보통 한 10년 보거든요. 네네. 추진위원회 발족부터 정상적일 때. 아까 말한 5년이 줄면 5년에서 2년으로 줄면 한 2, 3년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7년, 8년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7, 8년 과정이 주는 것이 10년에서 7, 8년 주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나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네.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안전진단도 있지만요. 사업성을 더 높이려고 용적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조합들이.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100%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약집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재건축. 역세권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한다. 뭐 250, 300에서 400~500%까지. 네네. 이래서 아주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거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청년이나 공공한테 준다.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 공공 재건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역세권만 얘기를 해놨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이는 막 비춰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들이 아직은 못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확정된 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거래량이 아직 안 받쳐준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청자분들이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겠지만 가격이 내려간다라면 그만큼 저렴하게 사는 게 자본주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할 국면이 충분히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완화 좋은 면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어떤 다른 문제들이 더 크거든요. 시공사나 어떤 건축비라든가 분양가 상한 이제 제초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것도 또 법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향후 2년,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4년 5월 말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시장이 바람대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불타기는 쉽지 않다. 이걸 같이 보시고 만약에 2년 반 뒤에, 2년 뒤죠. 2년 뒤에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만약에 저 대통령 후보 집권당의 다수당이 된다라면 그때는 좀 붐을 탈 수도 있겠죠. 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산 관리에 좀 시간 조절을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시행령으로 유예 정도는 그런 좀 협의할 수 게 있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제초안에 대해서 지금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세이연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하겠죠. 매각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집권 여당도 충분히 협소할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사상도. 왜? 그 제초안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걸 걷어서 이제 지방 교부금으로 쓴다는 것인데 물론 지방 교부에 대한 재원의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쪽은 이건 이제 기획재정부 얘기고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 3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 다른 지역은 부담액이 좀 적습니다. 1, 2천, 3천이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강남 3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좀 몇 억대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당도 이미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치만 잘 된다라면 가능한다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그 소유주들이나 뭐 다주택자분들한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이는 아직 않으니까 그것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권 여당하고 다시 새로운 정부하고 자꾸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 좋아지는 것 같으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논란의 이 임대차 3법도 고치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월세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전월세 시장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 시장 상황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전세가도 하락 조짐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매매 가격은 지금 1월 24일부터 벌써 한 8주째 하락입니다. 매매는. 근데 전세도 한 2, 3주 전부터 지금 하락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세로 이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7월이잖아요. 7월이 이제 우리가 법을 시행했던 때인데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분들이 7월 달을 그 한 달에 다 한 게 아니잖아요. 7월부터 8월, 9월 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전세 가격이 7월 그때 만약에 어떤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현상이 지속돼서 월세로 넘어가고 전세 지금 금리 올라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값을 유지하는 비용과 월세로 간 비용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거나 월세가 지금 낮은 형태거든요. 그 와중에 주거의 관점에서는 월세는 임대인이 모든 것을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전세는 필요비를 자기가 지출해야 돼요. 그럼 스마트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약세를 계속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이게 제한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야 이거는 전세 시장도 일단 정리가 됐구나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끝은 금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이 6, 7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부담되는 순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월세든 전세 자금 대출이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이를 좀 보여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재작년처럼 그렇게 막 급등 폭등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네, 조정을 네. 겪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전세 시장이 잠깐 반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물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뭐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 나가겠지만 네. 전체적인 기조에서 집값을 올리거나 떠받치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 있고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인데 집값을 안정을 바라는 국민이 많은데 여기서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풍을 맞겠죠. 문재인 네, 정부도 네. 집값 못 잡았다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는 임대차 3법도 이미 시장의 가격이 다 반영돼서 올라갔는데 그걸 다시 없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올라간 것만 인정하고 법은 욕먹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얘기네요. 바뀐 것 같아요. 네네. 공약집에는 재개정, 재검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이 있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계약갱신했을 때 네. 임대인한테 뭐 혜택이 없잖아요. 임차인은 혜택을 분명히 보는데 그렇죠. 네. 그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감면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자.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 네네, 임대인한테. 네. 그 임대인도 내가 전세값을 더 받는 게 좋지만, 아 그래 국가 정책에 협력하고 이런 서로 공익적인 긍정적인 상호적인 작용이 된다라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새 정부의 이제 공약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네. 그럼 부동산 시장 좀 전망은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될까요?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을 좀 유추해보면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경우, 플러스 그 똑같은 선에서 외부 충격, 뭐 어떤 신흥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면 신흥국들이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외부 충격이죠.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약간 조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무조건 하락폭이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20에서 40%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입니다. 네. 네. 그 올해 전망을 하자라면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대선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승 기조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힘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뭔지 아실 거예요. 네네. 잠시 하락에 대한 반발의 심리로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네. 추세를 못 이어가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만 외부 충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자체인데요. 국내 자체의 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주택자 물량이 좀 있고 세제 완화를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네네. 보유세를 제자리로 돌린다고 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또 법 때문에.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이 세제 완화가 쉽게 뭐 빨리 정착되긴 힘드니까 그동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현재도 매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정하고 마지막으로 주택구입 부담 유지라고 네네. 이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승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하나도. 네네. 그러면 일단 조정을 거치는 게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의 사이클이겠죠. 그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이클을 거친다고 하면 사전 물량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면 한 20% 정도 올해는 보합이나 1, 2%, 3, 4% 선에서 끝이겠지만 내년 연말이나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향 조짐이 이제 본격화 될 것이고 네네. 그게 3년, 4년도까지 간 다음에 6년도부터는 이제 보합에서 한 4, 5년 뒤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보수적으로 대처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사전 청약 물량의 1번으로 시장을 접근하시고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됐을 때 시장 상황을 보신 다음에 기존 주택이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럼 그때 여력이 된다라면 꼭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필수적으로 직장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이제 하향세를 접어들었다 이런 네.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좀 구체적인 현상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거래량이 1번입니다. 네네. 1번이고 2번은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인데 전세 가격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이런 지표들 보시고 또 경매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경매 보시면 네네.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지표들이 지금 다 변곡점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말씀 주신 대로
다 변곡점이라고 신호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네. 변곡점을 통과해서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PIRG도 꼭지를 찍었고 또 외람된 변수지만 경제 변수도 이제 연결되는데요. 네. 피케티 지수라고 있습니다. 피케티 지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자산 가격이 버블이 있을 때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결국은 조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 지수가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뭐 일본, 스페인 이런 스페인도 주택으로 버블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쪽이 버블 터질 때 그 피케티 지수가 주로 8, 7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재작년에는 8이었어요. 네.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었습니다. 11을 찍었습니다. 11.1을. 이거는 네. 보도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게 피케티 지수가 어디서 발표하냐?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은행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오고 조금만 보시면 네네. 아,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구나. 막연하게 부동산만 보시고 네. 뭐 물건이 좋고 입지 물량이 좋고 이거는 단편적인 거고요. 경제 상황이 안 받쳐줄 때는 언젠가 조정이 겹쳐지는데 그 신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구체적인 지표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가 네. 이제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물가 인상률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도 몇십 년 만에 뭐 최고치고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 찍어서 뭐 말씀 나눈 대로 파월 의장이 올해 6번, 7번인데 그럼 네.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한 번이나 두 번 더 그럼 0.2나 0.5 정도 올린다고 보면요. 네네네. 기준금리는 그렇게 올라가지만 시장금리는 코픽스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1에서 1.5%가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2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저금리 시대 때보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존에 영끌하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네. 그분들이 시장에서 못 버티면 매물로 나올 거니까 그럼 금매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 가면은 이건 더 손해가 크니까 금매를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시장의 기폭제가 될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 이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상금리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니까 네. 이거를 시기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아, 이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물가 인상이 결국은 인플레 하이퍼로 가게 되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이건 기존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금리 하나만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이 많거나 소득이 늘어날 게 보이고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면 그래도 삽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요. 네네. 2006년도부터 4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4, 5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는 주택 가격 떠나서 그 골드노믹 시절에 경제도 막 성장률이 뭐 4, 5% 유지하고 소득도 늘고 경제 시스템이 좋고 원활한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네.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여건들이 말씀 나눴던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그마한 충격에도 타격이 큰데 이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은 이제 영끌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갭 투자. 갭 투자 붐이 일었던 부분들에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시장에다가 안 좋은 신호들이 연결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경착륙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그라고 그러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작년 11월에 TFT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팀이냐면 역전세란에 대비한 TV 팀입니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네네. 역전세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네. 전세 돈을 급하게 많이 올려도 받았는 분들이 내줘야 되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장에 와야 되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팀까지 생겼다는 게 어떤 신호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네. 생각보다 강하다. 네, 외부 그렇군요. 여건들이 안 좋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지방에서부터 좀 미분양 경고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수도권하고 서울까지 대단지는 안 이어지고요. 네네. 독립군 아파트라고 그러죠.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일단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라는 것은 분양주택인데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현재 기준주택보다 쌉니다. 시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시세 대비 물량이 입주수요나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서울도 조금 변화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물량은 지금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작년 9월까지, 8월까지는 뭐 80세대, 150세대, 200세대 독립군 아파트라고 해요. 우리가 네. 500세대는 돼야 정상적인 최소한 제가 계산해보니까 350세대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원 있고 이 되는 아파트 구조가 시설. 최소 세대수인데 그럼 200세대는 좀 조금은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네. 어떤 공간이나 주거의 목적이 많은 것이지 뭐 조경 면적의 공간은 좀 커뮤니티나. 적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작년 초까지. 근데 작년 9월부터 저한테 기자분들이 한둘씩 연락 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네네. 하냐. 저희 무슨 동에 150세대 아파트가 미분양 났습니다. 네네. 처음입니다. 그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 세대들만 뭐 네. 100개짜리, 150개 이런 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장이 뭐가 좀 바뀐 거잖아요. 근데 500세대 이상은 미분양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워낙 시세에 대비해서 살만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서울 수도권까지는 안 벌어지는데 수도권은 좀 위험합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뭐 핵심적인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산업이나 산업단지들이 있는 도시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도시, 네, 네. 한 블락 떨어진 아. 도시들은 조금 미분양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고 이것까지 이어지면 서울은 당분간 1, 2년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7만 세대 나오는 애 내후년이거든요. 네네. 그때는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서울까지는. 같고 독립군 아파트만 조금 나타날 수 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그 하락세가 그럼 또 얼마나 또 언제까지 또 이어질까 이거에 네.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충격이 외부 충격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오면 40%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강남도. 근데 그것이 없다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는 가볍게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20%도 크죠. 만약에 20억짜리 20%는 4억 떨어지는 건데 그 부담이 많이 줄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 거래가 될까 말까죠. 그것도. 그런 걸 계산해 보면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은 25에서 30% 선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충격이 있으면 40% 내려가지만 충격이 없으면 유지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60년도 지나면 사이클상 2028, 9, 30년도쯤에 다시 이제 상승으로 바뀌겠죠. 네네네. 뭐 그렇게 좀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이랑 좀 1주택자, 4주택자들의 좀 전략을 여쭤볼게요. 네네. 네, 무주택자들은 이제 뭐 기존에는 재테크 하면은 전세 살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집을 좀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부터 먼저 말씀 올리면 네.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사전 청약을 먼저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전 청약으로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공식적이지만 전문가들끼리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나가다 보면 다른 패널도 만나잖아요. 네네. 시장 친화적인 분도 만나고 저처럼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4년에 못 버틴다. 무조건 하락이다. 여긴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 몇 년도에 사는 게 나아요? 2023년도가 맞는 거죠. 내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애를 썼지만 뭐 저금리나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물론 핀셋에 실 수도 있고 네. 주택 가격이 워낙 너무 폭풍으로 오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꼭지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꼭지를 탈피해서 무릎대 사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체크하면 사시기는 힘드시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가을 이후 연말이나 내년 봄 여름에 판단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 네, 올라가는 폭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4억이던 게 8억 됐는데 9억으로 올라간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8억인 게 6억, 5억으로 떨어진다?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하겠냐면 어디에다가 합리적인 배팅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을이나 사전청약에 접근하시면서 또 도심에서 서울 같은 경우도 수도권도 도심에 그 공공 물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접근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은 내년이면 더 좋겠다는 판단을 드리고 유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신규 물량들이 유주택자라도 그쵸, 네. 거기에 접근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정 가능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가을이나 내년 정도에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갈아타기 하시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 집도 내려갑니다. 그죠? 그쵸. 그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 본인의 자산관리 능력이 앞으로 6, 7년을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호가를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6, 7년 동안의 자산 관리에서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오른다고 치면 네. 시장 금리는 1.5에서 2% 가능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2%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좀 해보시면 네. 아 내가 좀 부담되겠다 그러시면 지금 시원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하게 파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다주택자분들은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근데 뭐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 안 하셨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전세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실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보증공사에서 TF팀을 왜 만들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0, 23, 14, 15 이때 하우스푸어 기억나실 거예요. 하우스푸어 역전세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네네. 그죠? 전세돈을 못 빼줘가지고 그런 게 안 올리란 부장이 있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주택자분들은 그런 시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자본 투자하셔가지고 오른 상승에 대한 실현도 안 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조건을 계산을 안 해보셨다가 막다 드리잖아요.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제 주위에도 8년 고생한 사람도 많습니다. 2006년도에 개포동을 샀다가 네. 요새 2017년도에 풀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11년이에요, 기간이. 2006년도 꼭지였잖아요. 네네. 7년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8년부터 쭉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15년도부터 올렸으니까 그 기산 해보세요. 7년은 기본이고 풀리는 데까지 11년 걸렸습니다. 1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실제 하락 기간은 6, 7년이지만 다시 회복해서 원위치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셔서 우리 유주택자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절대 장밋빛 속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도 사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율이 45%는 안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